저는 부산대학교 기계기술연구원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박경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특강을 하게 된 부분들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과 미래 인재에 대한 부분으로 간단하게 제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양력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부산대학교에서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어젠다는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미래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논하고자 합니다. 일단 1부에서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주요 사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93년에 제가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제가 입학하고 배웠던 C 프로그램 랭귀지라든지 이런 랭귀지 자체가 책이 나오는 주기가 있었어요. 버전에 따라서 1.0, 2.0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은 그때는 1년 단위로 만약에 바뀌었다고 하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그 교육 부분들을 봤을 때 그때는 사실 많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든지 그리고 교육하는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새로 사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는 그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눈 깜짝하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것들이 융합이 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놓은 과거에는 우리가 관역을 정하고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고 이렇게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관역 자체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과거에도 산업혁명부터 출발해서 제조혁신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컴퓨터 지능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날에는 모든 것들이 커넥티드 되고 하나로 융합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 팬데믹이 만약에 없었다면 과연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급부상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팬데믹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비대면으로 재밌는 거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행사나 또는 이제 축제 그리고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응집시키고 융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메타버스는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문사회 그리고 사회과학 등등의 분야 그리고 법, 경제 이런 분야에서도 지금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 포럼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트렌드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VR이나 AR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거대 공룡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사라지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6,000명이나 되는 그 인력을 이제 고용해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그냥 봐도 인도인 같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MS의 CEO입니다. 사티아 나델라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CEO이고요. 이 사람이 사실 PC 기반의 MS를 혁신시키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티아 나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GitHub라는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자체를 인수하고 마인크래프트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말 그대로
MZ 세대라고 하죠, 요즘에. 그런 세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또는 이런 게임 이런 부분들을 인수하면서 MS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그 PC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쇠퇴해 가던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서 지금의 아마존의 AWS라는 그 클라우드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아니 더 앞선 수준까지 지금 이끌어냈던 C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이 결국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한 이 MS 같은 경우에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업 방식으로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방식들도 지금 현재 뭐 로봇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사실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사업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그 디지털화 시키고 그 디지털화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모델과 사업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딱 어떤 사업의 특정 사업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팬데믹 때문에 미술 분야도 전시를 못하고 하는 부분들을 결국은 갤러리를 통해서 전시를 하고 그 전시된 부분들을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전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 분야도 랜선 투어라든지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여행특공대랑 개발한 뭐 AR 미션 관광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관광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클라우드 기업으로 전환이 됐죠, 그죠? 그걸 보면 이 기업이 결국은 기존의 디지털화된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까지 이어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물류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드론 같은 경우죠. 드론 배송 들어보셨죠? 예, 드론 배송 같이 물류를 갖다가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배달하고 하는데 드는 시간적인 부분과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높다고 치면 이 드론으로 배송하는 부분들을 이제 아마존에서 추진을 했고 최근에 이제 조금씩 상용화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통해서 집 앞에까지 어떤 그 사고 싶은 부분들을 배송해 주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 판매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비정형 데이터나 저희가 어떤 정형화되지 못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거래에 필요한 그 개인정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품들을 구입을 하는지까지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이 아마존의 어찌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걸 분석해서 그 각 개인의 취향, 상품을 구입하는 취향과 그리고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패턴의 판매와 구입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 이 부분들을 분석해서 예측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연간 예측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단 클라우드 서비스만이 아니고요. 이게 점점 확장되어 가지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거 다 아시죠, 그죠?
그 부분하고 결합이 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결국은 현실 세계를 똑같이 가상화시켜서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디지털화된 공간 속에 아바타가 이제 다니면서 실제 그 돌아가는 삶과 똑같이 이렇게 재밌는 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영상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그 벌추얼 싱가포르가 이제 디지털 트윈의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쌍둥이처럼 똑같은 가상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제품이나 이런 대상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연결하고 그걸 이제 벌추얼 싱가포르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그 메타버스나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조금 생소하다고 저는 생소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생소한 부분들이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국토를 가상현실로 만들어 놓은 그 싱가포르 프로젝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게 피지컬한 월드죠, 그죠? 이 피지컬한 월드를 실제로 벌추얼한 월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데이터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부분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옥상, 지하, 인구 흐름까지도 파악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 학생들이 이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있죠. 센서겠죠. 이 부분으로 이제 다양한 소음 레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온도 이런 것까지도 측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어디를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파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집된 데이터들은 또 활용이 되게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이 날아다니는 부분들 보시면 이제 미세에 대한 부분들이고 싱가포르는 그 가장 이렇게 4차 산업에 대해서 그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적응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디지털 트윈의 두 번째가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라는 것은 가공, 추상 이런 뜻의 의미고요. 그리고 유니버스, 그러니까 현실 세계 아닌 유니버스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합쳐져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는 비단 현 시점에서 지금 급부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조금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전에 그 지금 보시면 제가 스노우 크래시라는 그 SF 소설입니다. 이 안에서 아바타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가상의 신체를 빌려서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아바타라는 영화라든지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삶처럼 느껴지게끔 진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타로 소통하는 디지털 월드 하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열풍은 구글 트렌드에서도 말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구글 트렌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트렌드 검색하시면 메타버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급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대학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쪽에서도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질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인터넷 사용량을 한번 보시면 유튜브가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영상을 보는 정도가 저희가 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팬데믹이 되고 나니까 계속 영상만 보고 즐거움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니까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재밌는 요소들을 좀 찾고 있는 부분들이고, 메타버스가 그 대안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지금 분절돼 있잖아요. 그죠? 어떤 서비스 모델들은 예를 들면 유튜브는 이런 동영상 플랫폼으로 해서 영상이나 이런 걸 보는 플랫폼이지만, 넷플릭스는 영화를 보는 플랫폼이죠. 근데 이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놀이 문화들이 비대면으로 되면서 다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마다 전부 다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는 사실 이제 조금 디지털 리터러시가 좀 강한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는 잘 다루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도구를 사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메타버스는 한번 들어가면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강의도 듣고요. 그리고 놀이 형태로 테니스도 칠 수 있고요. 권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 시장 현황을 보시면 이제 사용자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MZ 세대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그리고 제페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제페토를 가입을 해서 해봤지만 좀 맞지 않습니다. 저하고는. 예, 꾸미고 하는 것들은 이게 사실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하면서 거의 한 10년 전에 제가 했던 활동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트렌드가 돼가지고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같고요. 성별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특별한 사안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지역별로도 대부분 뭐 이런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찾은 통계인데, 이 부분들 보시면은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은 예를 들면 한류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죠? BTS라든지 공연하는 문화도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구찌 아시죠? 구찌가 제페토에 매장을 차렸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까지도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 안에서 옷을 팔고 있습니다. 핸드백하고 명품 백을 가상 공간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얼마냐면 3,000원 정도 주면 구찌 명품 백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현실에서는 300만 원, 뭐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백을 가상 공간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페토는 한계가 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유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조금 헤비한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그리고 거울 세계, 가상 세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로 나뉘고, 각각의 유형들이 지금까지 분절돼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SNS가 있었고요. 그리고 VR이 있었고 AR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각각이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던 게 팬데믹을 통해서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제 시스템까지 돼서 결제하는 부분까지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상화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 저도 게임 매니아거든요. 저도 스타크래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월드 오브 크래프트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와이프한테 되게 많이 구박도 받았습니다. 근데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 컴퓨터 공학과에서 밤에 저희가 프로젝트 룸을 받았는데, 거기서 거의 밤샘을 하면서 스타크래프트까지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놀이 문화로 진행되는 각각 분절돼서 돌아가던 것들이 메타버스라는 것으로 다 모이고 있어요. 그 공간, 이 총체적인 어찌 보면 새로운 개념의 어떤 가상 공간 형태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우리가 재미 요소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익숙함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익숙해요. 저는 이제 대학에 있지만 실제 요즘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에 해당되는 것들을 너무 능숙하게 다룹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르칠 것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지털 도구를 잘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유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프 로깅입니다. 삶의 데이터를 디지털화 한다는 건데 결국 뭐냐면 수많은 SNS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홍수 속에서 우리 삶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을 조금 오래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2018년 정도부터 해서 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딸한테 제가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과 제가 살아가는 삶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라이프 로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래 수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영상을 조금 보시면 소리가 나오는가요? 이 그래픽을 구현하는 기술들이 실제 우리가 저 역시도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래서 뭐냐면 광고 최근에 제가 광고를 이렇게 하나를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근데 그 광고가 다른 플랫폼을 갔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샀습니다, 그거를. 목에 안 맞는 건데 샀는데 이게 목에 안 맞아가지고요. 제가 목이 좀 굵어가지고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실제로 플랫폼 같은 경우,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무료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스타그램도. 거기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광고 부분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귀찮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광고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그쪽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러월드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재현하는 걸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뭘 만들었냐면 VR 안에 구글 얼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지구를 갖다가 아예 다 이렇게 맵처럼 지도처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R 끼고 들어가면 내가 검색을 하면 그 위치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에 내부나 이런 걸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영상들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일단 미러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면은 이게 실제 마트 아시죠? 마트에서 물건 사는 거 있죠. 물건 사는 거를 가상화 시켜 놓은 겁니다. 예. 현실 세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보시죠. 차도 이렇게 슈퍼마켓이죠, 그죠? 슈퍼마켓인데 지금의 그 슈퍼마켓은 오프라인에서 그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넘어갔고 이제 가상화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이브라는 저 HMD를 쓰면 마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트에 저렇게 이제 가상화 똑같이 지금의 현실에 있는 마트와 똑같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으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물건들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대면 인공지능이 또 슈퍼라는 인공지능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이게 좋다 안 좋다 추천하는 형태로 재현도 해주고요. 그리고 가면서 저기 차가 보이죠? 차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동선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최적화시켜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추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가격까지도 다 볼 수 있고 보면 별표가 있죠, 그죠? 그리고 후기나 이런 것들까지 다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지금 차가 이렇게 미니어처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제페토라는 그 메타버스 그 안에
이런 차를 갖다 전시해 놨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차가 출시가 like 되면 that. 그 안에서 이렇게 Should I book 행사들을 a test 하게끔 drive? 만들어져 있어요. Thanks. Test 그래서 drive booked. 너무 I 새로운 have sent you 세상이 the address via 되어버렸고 email. Great. 차 같은 경우에 But now I need to get 되게 some 재밌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차량 광고를 찍을 때 사막에서 달리는 This 자동차를 won't be an easy 찍었잖아요. choice. 그때 우리는 뭘 These are 했었냐면 the ones recommended by 차를 your friends. 사막으로 가져갑니다. There it is. 세팅장을 만들고 Hillary's favorite. 사람들이 Well 그쪽으로 done, 옮겨가서 Super. 실제로 차가 달리게 Got it. 만들어 놓고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Good. That 근데 should be it.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Let's go check out. 가상화시켜서 전부 다 가상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 I 정도로 forgot about the apple pie. 기술이나 Super. 이런 Show me the 실감형으로 ingredients. 만들어낼 수 있는 영상 기술이 발달했다 보시면 And 됩니다. I have 이렇게 analyzed 10 여러 가지 apple pie 예를 들면 recipes 제가 and the relevant 애플 파이를 ingredients. 만들고 싶다 This is 이러면 what is missing 거기에 from your 들어가는 뭐 Okay, 이런 thanks. 그 뭡니까 그게 shall I proceed 그레디언트죠. with payment?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추천해 줍니다. Hang on, Super. 그래서 I 뭐 might have 비용이 picked up 얼마가 too many 나오고 apples. 그 중에서 어떤 Okay, 걸 이제 now you 선택을 can 할 수 pay. 있고요. 여기서 이제 Transaction 결제를 하게 authorized. 됩니다. What 이렇게 time will 결제를 you be home 하면 in the 실제 afternoon? 카드에서 After 5 p.m.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Enjoy your 연동이 supper. 되어 있습니다. Thanks, Super. 이게 See you 지금 next time. Maybe I'll invite you.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가보면은 이 마켓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무인 마켓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까지 배송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마켓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고, 이거는 뭐냐면 카카오 유니버스인데, 이 보시면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카카오 뱅크부터 해서 있잖아요. 카카오톡. 그 카카오톡은 무료 채팅 플랫폼이에요. 그게 사실 뭐냐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채팅 플랫폼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는데, 카카오가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장악을 해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막 시도를 많이 했지만 카카오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 통신사가 연합해서 또 채팅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 스토리부터 해서 카카오 TV, 우리 생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 시켜놨죠. 그리고 그걸 서비스 모델로 개발한 겁니다. 이게 각각 돈을 벌고 있죠. 예를 들면 카카오 T 같은 경우, 우리가 카카오 내비게이션 아시죠?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만든 그 김기사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카카오가 덜컥 인수를 해버려요. 그 인수를 하는데 500억 가까이 주고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인수를 했는지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대리운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택시 뭐 이런 것까지 서비스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졌죠.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올랐죠, 그죠? 몇 조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고, 이 부분들이 또 뭐냐면 다른 이런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다 뛰어넘어서 거의 다 장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지금 카카오가 만들고 있고요.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 제가 2017년부터 증강현실을 처음 시작했고요. 부산대에 이런 그 공간에 이 AR 글래스를 그때 앱손에서 만든 거였어요. 250만 원짜리 쓰고 막 뛰어다니면서 미션을 해결하는 그 서비스를 이제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KT에서 무대를 만들어주고 총학과 스타트업 이렇게 협력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그 모델들을 계속 개발해 왔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또 행사에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아직 엔진이나 이런 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포켓몬고나 이런 거는 사실상 증강현실의 일부분을 그냥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증강현실 기술이 많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냥 2D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마치 증강현실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포켓몬고가 대박이 날 수 있었던 게 과연 증강현실 기술 때문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포켓몬고라는 굉장히 강력한 컨텐츠가 과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컨텐츠 형태로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었죠. 확장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포켓몬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새로운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포켓몬고는 많은 아이들이
또는 젊은 친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교구도 만들어 보고요. 이걸 교육 쪽에도 활용해 보고 행사에도 해보고 관광 분야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든 그 교구인데요. 그냥 뭐냐면은 그냥 증강현실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책만 이렇게 책이 있고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풀어내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교구를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박스 각 면마다 증강현실로 컨텐츠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재밌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체험까지 엮어서 3단계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는 그 제가 이상한 나라의 AR 갤러리라고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 본 건데요. 제가 VR로 그 미술하는 친구들한테 VR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조금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가르쳐 준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전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교실 안에다가 그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강현실로 이제 만드는 거고, 저기는 토끼는 이제 그냥 안내하는 토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상한 나라의 AR 갤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어떤 그 작품들을 붙여놨어요.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토끼가 한 마리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끼를 따라가면 가상으로 그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토끼가 막 이렇게 땅을 파기도 하고요. 막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본기보다는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이 꼭 이렇게 전시회장에만 들어가야 되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전시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새롭게 디지털화 시켜서 AR이나 또는 VR 형태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들면 청년 작가들도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거는 평화통일 미션 챌린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평화통일이라는 교육 자체를 강의 중심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AR 형태로 바꿔서 부산대에 문제를 붙여놓고요. 청년들끼리 이렇게 힘을 합쳐서 문제를 풀면서 미션을 해결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을 개선시키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해서 이런 활동들을 조금 했는데 되게 반응도 좋고 새로운 형태, 비대면 형태, 그러니까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괜찮은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표준화 시켜 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벌추얼 월드고요. 벌추얼 월드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2019년부터 해서 유니티가 하는 행사, 유니티는 그 우리가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엔진입니다. 언리얼과 유니티 이 두 개가 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대부분의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을 만들고요. 그게 만들어진 공간을 통해서 게임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니티를 통해서 이런 그 교육들을 지금 저는 그 부산대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영화의 도시인데 사실 영화의 도시라고 할 만큼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생각을 해본 게 이런 가상화 부분들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형태까지 지금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조금 많이 뛰어들어서 이런 컨텐츠를 영화로씩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하면 부산이 어떤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영화의 도시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작년에
그 유니티하고 부천영화제에서 공모전을 했어요. 쇼필름 그 공모전이었는데 거기서 목류도운도라는 작품을 몇몇의 그 저희 그 같이 한 그 팀이랑 팀원을 꾸려서 제가 출품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멋진 그 영상을 만들어낸 친구들도 많았는데 어찌 보면 제가 만든 컨셉들이 좀 좋았지 않았나, 유니티가 바랬던 부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들 때 목류도운도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목류도운도의 어떤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시각화시켜서 구현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유니티 툴의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상을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제가 올해도 출품을 하는데요. 올해는 뭉크의 절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임하고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라이프로깅과 미러 월드가 이렇게 흘러서 오그멘트 된 그 AR과 그 다음에 버추얼 월드, VR이 이제 결합이 되고 이게 실제로 뭐냐면 현실의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하나로 만들어져서 어찌 보면 그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그 세컨드 라이프라는 걸 통해서 가상 환경에 접속하는 부분들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이 이런 그 호라이즌이라는 서비스를 최근에 출시를 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일하는 부분까지도 메타버스 속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페토죠. 제페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찌라든지 말 그대로 한류 그 아이돌 소속사들이 대부분 이 참여한, 그러니까 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SMYG, JYP가 참여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만들어졌고요.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아이돌 관련된 이런 SNS 개념으로 해서 즐기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로블록스하고 조금 차이점을 보시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공간을 새로 만들고 게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제페토는 일반 유저들이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옷하고 공간 정도 만드는 게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딸도 옷을 만들게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딸바락인데 딸에게 이런 디지털 역량들을 계속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6학년입니다.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PC와 노트북과 핸드폰과 태블릿을 동시에 씁니다. 6학년짜리가요. 이런 친구들이 대학에 갔을 때 과연 지금의 대학과 지금의 체계로, 교육 체계로 이 친구들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희 대학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이런 체계들이 이 친구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BTS가 이 안에서 공연을 했었죠.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로블록스 부분들입니다. 로블록스는 내나 레고처럼 이렇게 블록처럼 되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저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너무 재미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동산 플랫폼인데 최근에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이런 부동산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 이거는 말 그대로 블록을 아예 분양을 합니다. 블록을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을 해서 잘라서 9만 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분양을 해 가지고 각각을 뭐냐면 안에 내용들을 채워냅니다. 게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형태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베가스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에 판매가 된다니까 되게 신기하죠. 이게 실제로 경매 사이트나 이런 데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넘어가고요. 메타버스에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건 로벅스가 있고요. 제페토는 잼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는 마나라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은 지금 그 무려 8억 원에 팔리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은 이 NFT나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을 부여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그 살아갈 세상에 새로운 그 개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융합이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담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NFT 부분으로 경매에서 65억에 판매가 된 작품입니다. 이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아내가 만든 그 작품인데요. 65억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반 시민들이 디지털 격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 부분들이 앞으로는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부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도 조금 앞장을 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해서 일반인들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장이면은 좀 더 재밌게 이야기도 나누고 주고받고 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딱딱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뒷부분도 조금 많이 있긴 한데 조금 마무리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초 단위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입시 제도와 대학과 그리고 교육 그리고 교사 이런 분들은 과거에 분절된 어떤 틀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학위를 따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체계와 어찌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MZ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예체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을 디지털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새로운 교육들을 받고 자랍니다. 그 친구들이 과연 이 다른 세대들이 만났을 때 과연 이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이 못 견디고 도망을 갈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대에서도 사실 입학을 한 다음에 떠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친구들은 이런 도구들뿐만 아니라 디지털로 배우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빠른 친구들인데 우리가 그 친구들을 권위적으로 그리고 어떤 틀 안에 넣고 가르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시도와 그리고 새로운 교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인재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대학과 그리고 기업들이 협업해서 새로운 형태의 시도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그 시도를 새롭게 개선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냈는데 조금 더 소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다음번을 기약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페이스북에서 빵 교수로 통합니다. 제 스스로를 그냥 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로는 어떤 큰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빵 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